책 읽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을 쓴 작가 김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안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이 저의 신념과 교육 철학과 더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용기 있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그 인성 지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나 인성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7살, 9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독립한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맞았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입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만날 텐데요. 이 엄마가 이 입시를 위주로만 육아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 이후에 만날 큰 어려움에 대해서 헤쳐나가는데 조금 원동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 어려움과 고난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인기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존심이 센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던가 자존심을 부리고 더 큰 소리로 싸운다던가 자기 주장이 세다던가 이런 게 자존심이 센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사과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나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겼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졌을 때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거나 놀리듯이 이야기하거나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져서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토닥여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한번 지거나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굉장히 그런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큰 요즘에 저의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거나 아니면 성공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로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해서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잘 못했을 때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을 치거나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이거나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너는 엄마가 사랑해. 네가 실수할 때에도 또는 잘못을 해도 엄마가 너를 응원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평소에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이 지지하고 사랑해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줬는데도 아이들이 계속 실패하는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엄마가 주었던 메시지와
내가 했던 이 행동의 결과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이 자기가 노력해서 끝까지 완성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에게 사랑받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예의 범절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손과 발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하는 것,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또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거절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 자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반가움을 표시한다면 상대방이 어유 인사 잘하네,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동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을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인사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를 보면 몰래 도망가거나 돌아가거나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용기를 가지고 인사하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할머니가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엄마가 흐뭇해하는 걸 보면서 큰 소리로 칭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 이런 엄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도 엄마도 힘들었는데 저렇게 극복했구나. 그럼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것을 못했는지 마음을 먼저 동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도 노력 중인데요. 인사할 때마다 많이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른인 저도 이제 인사할 때 부끄럽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인사를 반갑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 아이들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행동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 꼬투리 감사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할 게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감사할 내용이 없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늘 축구 경기에서 져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어서 감사합니다. 라던가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지각은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경험 속에서도 감사한 점을 찾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감사한 점을 찾게 되면은 그 이후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투리 감사는 꼭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도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 읽기는 결국 이 문해력의 문제인데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자기가 조합하고 융합하고 조망해서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인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이런 적응해나는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가 가장 큰 이 책의 라이벌이었는데요. TV는 5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루하게 뒹굴뒹굴 거리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피아노도 한번 쳐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밖에 가서 놀면서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에게는 이 TV를 틀면 바로 나오는 OTT라던가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과도한 이런 미디어 매체 시각에 많이 자극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쏟아지는 미디어의 영향에서 책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책을 골라 읽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아직 들을 귀가 커지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소통하는 거의 핵심은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들을 귀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고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관심사와 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명을 외우고 싶어 한다든지, 공룡의 다양한 이름을 외우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좋아한다든지 아이들의 관심사가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사가 너무 먼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책 읽기를 읽어주는 것조차 싫어하게 되는 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아이들을 대부분 보면요, 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책 읽기를 하지 않아서 혼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공부해라, 학습의 도구로만 여기고 이 책 읽기를 어떤 공부의 수단으로 한 경우, 또는 엄마는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만 잔소리하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쌓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데요. 그럴 때는 내 아이가 왜 책 읽기를 싫어할까라고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셔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책을 가지고 놀이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엄마와 함께 재밌게 책을 가지고 논다던가, 아니면 외출했을 때 도서관에 방문해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선물로 사준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이런 감정적인 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귀찮게 오는 경우에 엄마는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너는 책 읽고 있어? 저기 책 많이 있잖아. 엄마가 책 많이 사줬는데 왜 저렇게 책 안 읽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귀찮아서 책 읽기로 미루는 경우, 또는 이제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책도 안 읽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하면서 이 학습의 결과를 책 읽기 때문이라고 이제 미루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아이들 밥 차려주랴, 또 설거지하랴, 집안 정리하랴, 이동안 아이들이 이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들도 이제 숙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이제 집안일이 다 끝난 8시부터 9시 사이에 같이 학습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책을 먼저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머니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옆집 아이와 비교해서 먼저 불안하신 건 아닌지, 내 욕심 때문에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좀 잠시 생각해보고 이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마다 이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아서 말도 빨리 트고, 그리고 글도 빨리 배우고 수학도 더 빨리 하게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빨리 트이는 순서대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굉장히 지능이 높아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했지만 인내력이 없고, 또는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후에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는 머리가 그렇게 남들보다 좋지 않아서 더디게 진행했지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서 남들보다 정말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우는 시기가 각각 다르듯이 이 아이도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꽃에 언제 트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물 주기를 하듯이 아이에게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고, 또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격려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꽃을 활짝 피우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꽃은 아이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던가, 지식적으로 뭔가 더 탐구하고 싶다던가, 누구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파고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가 오기까지 부모님들이 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책 읽을 시간조차 없이 바쁜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교 후에 가야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을 다니다가 또 학원에서 집에 돌아오면
10시 이후 이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후엔 또 이제 학원 숙제를 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에 잠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마다 또는 가정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이 학원이나 또는 숙제로 인해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책 읽기를 우선순위 세워서 정해주지 않으면 뒤로 밀려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남는 시간에 읽기에는 이 책 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학원에서 다양한 지식을 접하는 것보다 한 권의 텍스트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AI에게 여태까지 배웠던 총 지식을 때려 넣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책을 선별해서 좋은 텍스트북을 선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하물며 AI도 모든 지식보다 한 권의 좋은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보다 정말 훌륭한 선별된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전 아이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세상 또는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엄마가 줄 수 있는 생각들이 그렇게 넓고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이 수많은 세상을 아이들이 만나게 할 수 있고 또는 그 깊이 있는 이 아름다운 생각들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약점을 이 책 읽기가 채워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각들,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중요한 생각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데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줄 때 첫 번째는 분량과 상관없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머니들이 읽어보셨을 때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책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이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이 읽혀온 책들 중에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진 또 좋은 가치를 가진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먼저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읽으면서 즐거워하셨던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책을 읽어주거나 소개할 때 아이들이 이런 감정이나 분위기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워했구나. 그럼 그 감정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즐겁고 흥미롭고 또 감동적인 책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과연 이 책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정의인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라면 좋은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집을 사주면서 예쁘게 책장에 꼽아놓고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말만 하시는 경우가 가장 좀 위험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책을 사서 꼽아놓으면 굉장히 흐뭇하고 배부르잖아요. 읽지 않아도. 하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그 책을 내가 다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읽고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엄마는 왜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느냐 라든지 다른 책을 다 읽었느냐 라고 이 전집을 다 읽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집을 사주실 때에는 이 한 권 한 권 소중하게 읽고 또 같이 읽고 이것들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든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변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져 있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또 정서적인 환경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100번 책을 읽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환경은요. 주변에 스마트폰이나 패드 또는 TV가 이렇게 질비해 있는데 책을 그걸 뚫고 골라서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 TV 대신에 거실 전면에 이 책장을 놓고 책을 많이 꼽아 두었는데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책을 꼽고 가까이에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책을 읽어보고 싶게 하려면 이 새로운 책을 자꾸 눈에 띄는 곳에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전집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책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 새로운 책이 오면 또 아이들이 그것에 관심을 보이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선택하고 펴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환경인데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나에게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면 엄마가 무슨 책을 읽지? 저게 재미있나? 하면서 옆에 앉아서 본인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재밌고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서 읽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을 만드는 환경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갔을 때 책을 뽑아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아이들끼리 와서 책을 읽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가까이 가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 만화나 이제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수많은 책 중에서 그 만화책을 포기하고 다른 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만화책에도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있지만 이 만화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이 문해력이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도서관에서는 책을 분류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권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3월에는 총유, 4월에는 사회과학, 5월에는 자연과학, 6월에는 예술 분야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야별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골라주시는 거죠. 이 데카르트는 아직 펴보지 않은 책은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만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만화책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책을 너무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만화책을 먼저 추천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문해력을 높여야 할 때인데 이 만화책만 들고 있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만화책으로 이제 문해력을 쌓았다면 이 만화로 된 도서 똑같은 버전인데 줄글로 된 이 버전도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만화책 중에 플라톤의 국가가 만화로 된 버전을 읽었다 라고 한다면 줄글로 된 그 버전도 읽어보게 하는 거죠. 3권 만화책을 읽었다 하면 1권 정도는 줄글책을 읽도록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샬롯 메이슨은 좋은 습관은
마치 열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학습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깔아주는 것이 저학년 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 2학년 때 배우는 지식의 양, 총양을 보면 전체 지식과 대비했을 때 지식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습득해야 할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이후에 많은 양의 학습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학습의 결과나 학습의 양에 치중하시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먼저 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학년 때 만들어줘야 할 좋은 습관 3가지를 제가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는 좋은 성품을 갖도록 습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2학년 때 성실한 것, 정직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는 것, 이것은 더 지나면 아이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습관적으로 성품 훈련이 된 아이들은 이 이후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하거나 자신들이 즐겨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청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대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언제든지 자기의 행동을 고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정직한 것은 아이들이 그 시기에 굉장히 거짓말에 많은 유혹을 느끼거든요. 너 양치했니? 근데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숙제 다 했니? 근데 숙제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짓말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정직이 성품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정직하게 말했을 때 부모님들이 칭찬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직한 것이 훨씬 더 이롭구나 라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성실하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해야 될 자기 분량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품의 습관들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생활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과 발의 협응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리할 때에도 자기가 기준과 체계를 세워서 머리를 써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 아이들은 정리하면서 뇌 발달이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책상 정리하기, 밥 먹고 나서 식탁 정리하기, 또는 놀이하고 나서 놀잇감 정리하기를 통해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능력들을, 습관들을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7살에서 8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화장실에서 저를 급히 부르는 학생이 있었는데, 왜 부를까 하고 가봤더니 저에게 이제 화장실 똥 닦아달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뒤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뒤처리를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용변을 보고 나서 휴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뒤처리를 해주셔야 하는지, 겉옷을 입을 때 단추 잠그는 것, 그다음에 리본 묶는 것, 이런 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들을 키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에 대한 좋은 습관인데요. 아이들이 큰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과 귀와 눈을 사용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의 감각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뇌 발달에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들께서 책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또 글씨 쓰기 연습을 할 때 아이들이 유치원 때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손으로 연필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고착화되면은 연필로 글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것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 글 쓰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글 쓰는 걸 싫어하게 되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르게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연습을 이때 해주셔야 합니다. 1, 2학년 때 이것을 못하고 넘어가면 3학년 이후에는 이 연필 잡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획순에 맞춰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글씨를 날려서 대충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음과 자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글씨를 대충 날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 쓰는 거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 중에
선생님 타자로 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타자로 쳐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글씨로 연습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타자 치는 것과 손글씨 쓰는 것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연습을 같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3학년 이후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획순이나 글씨 쓰기나 글자 모양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쏟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 반드시 잡아주셔야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기본기지만 지루한 작업이지만 부모님들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 혼내기보다는 번개처럼 잠깐 아이들이 스치듯이 잘하는 순간에 그 타이밍을 잡아서 칭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늘 잘못하다가 한 번 잘했을 때 와, 네가 이걸 해냈구나, 잘했다 하고 이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혼내는 것보다는 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격려하면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2번째는 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내려고 했어 안 했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뭐 잊은 거 없니? 그럼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아이들이 잊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체크해 주시는 거죠. 3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보고 배운 대로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책이 있는데요. 좋은 책부터 읽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만 다 입에 넣도록 아이에게 허락하지 않듯이 좋은 것부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좋은 책부터 아이에게 권해서 읽혀주고 싶기 때문에 이때에도 부모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골라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관심 분야에서 깊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재능을 보이고 잠재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권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스스로는 낯선 세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거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손을 잡고 함께 문을 열어주시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40분 동안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업을 해야 하는 학습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특히 줄글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줄글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15분 이상씩 주 3회 이상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집중을 못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었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에 미디어가 아니라 시각적인 자료가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시각적 자료가 아니라 텍스트나 여러 자료들, 읽기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 3학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2학년 때에는 이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이 학습을 놀이로 또는 몸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때부터는 이 학습적인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이 쉽게 했던, 재밌게 했던 공부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공부의 깊이가 확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이 심리적인 장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도와주셔야 하는 것들이 이 어휘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휘력이 핫한 이슈인데 어휘력이 부족해서 문해력, 독해하는 게 안 된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주 접하거나 쓰지 않았던 학습 용어들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용어들을 교과서에서 접했을 때 해석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3학년 때 미리 아이가 그런 학습에 거부감이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어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접하고 또는 사용해보고 또 뜻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 지식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에 몰입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이 배경 지식을 넓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최고의 지식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경험할 수 없으면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배경 지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에 대한 거 해봤어. 나 이거 들어봤어. 이런 친밀감 또 그 지식에 대한 관계성을 넓혀주시도록 부모님들께서 이 배우는 지식과 관련된 이 경험들 또는 독서 지식의 수준을 넓혀주시면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두껍고 또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책이라 이걸 아이들이 과연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책을 직접 읽어줬거든요.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물 계보도도 그려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친숙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책을 다 읽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일리아스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책이 그 후편인데 오디세이아 책까지 방학 동안에 다 읽었어요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돼서도 이 책 읽기를 즐거워할 수 있구나 라는 제 스스로의 격려를 좀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영상을 봐도 괜찮고요. 연극이 있다면 연극을 또 같이 봐도 괜찮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고학년 아이들도 책 읽기를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따지기 좋아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력이 자라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나이입니다. 인문 고전은 상당히 논리 정연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덕목들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인간의 중요한 가치들과 도덕적 신념들에 대해서 인문 고전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항적인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기존에 답습된 것들을 싫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문고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경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인문고전을 읽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탄탄한 이 기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문고전 책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되새겨서 읽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분량을 매일 정해서 읽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그것을 필사, 자기가 직접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필사도 해보고 좋은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암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을 한번 써보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요, 정해진 짧은 분량을 읽고 그것을 여러 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써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와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제가 5단계로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이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친해지도록 소개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리아스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건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시작되는데 이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에리스가 사과 하나를 던져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 세 여신이 보게 됩니다. 이 아프로디테와 헤라와 아테네가 그것을 보고 가장 자기가 아름다운 여신이기 때문에 그 사과는 내 거다 라고 다투게 되죠. 이때 저 목동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물어보고 결정하게 하자 라고 해서
그 목동이 새 여신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줄 테니 나를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동은 이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사랑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일리아스의 시작이고 트로이 전쟁의 이 배경이 되는 신화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이후에 이 목동은 어떻게 됐을까? 또는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관련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 또는 저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미리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조금씩 읽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정해진 분량만큼 읽으면서 고전 문학 책에 대해서 조금씩 친숙해질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겁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책에 밑줄 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저도 아이들이 책에 이게 밑줄 치거나 글씨 쓰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밑줄 치는 것이 좋냐면 아이들이 이 인상 깊은 장면이나 또는 더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에 밑줄을 치면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거든요. 너는 왜 이 장면에 밑줄을 쳤니? 이 장면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밑줄까지 쳐봤다면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옆에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점 또는 질문하고 싶은 점 또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 또는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등을 옆에 메모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이나 감명 깊게 읽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나서는 이 글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느낌, 깨달았던 점 등을 글로 정리하면서 읽으면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5단계는 전반적인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것에 따른 자기의 생각들을 글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자기가 책을 잘 읽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런 5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 단어도 모른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어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인지 몰랐다 라거나 고문으로 모셨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경청할 만한, 문의할 만한 그런 지적이 높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고문인데 고문 당했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휘력이 많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루함은 창조성의 원천인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자극적인 미디어나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이들을 그래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것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함께 운동하러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만 채우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데요. 이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체험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누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런 다양한 경험과 아이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일 경우에 제가 다 5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 책에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목표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다이어트 하는데 뭐가 목표인지 적어봐야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도 먹지 않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장기적인,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부모님과 함께 적어보고
그리고 시각화해서 그 관련된 사진들을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각화해서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중독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교육부 등에서 만든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요. 유튜브에 중독될 경우 또는 미디어에 중독될 경우 어떤 사례들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직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미디어에 중독되면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주의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스스로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미디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그것들을 하고 싶은 열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고 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뭐지? 중요한 것이 뭐지?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서 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위클리 짜기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루에 계획표를 짜면서 중요한 것부터 배치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 시간을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제했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위험을 알고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결핍이 있는지 먼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결핍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정 결핍이 있는지,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하게 이 허무감과 실패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결핍이 있지 않은지를 들여다봐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상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줘야 되는 스마트폰, 이번에 1등하면 사줄게, 100점 맞으면 사줄게 라고 제안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이가 단순한 기계에 이 보상으로 받게 되거나 감정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섞어서 받게 되면 나와 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섞어버린 물건, 또 보상으로 받은 물건을 권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서 떼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금지시키면 더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내가 보상으로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상으로 사주시기보다는 전자기기로 여기고 사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주시면서 매일 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경우가 많죠? 너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씩만 해. 이렇게 매일 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그것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만큼 습관을 들이는데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외에도 그 스마트폰 하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관되지 않은 규칙을 정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틈을 노려서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일관되지 않은 규칙으로 어쩔 땐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감정에 따라서 허용해줬다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규칙을 정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더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부모님을 판단하거나 또는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이 본이 되어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큰 때가 바로 이 13년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모님보다는 친구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3년 이전에는 부모님을 가장 좋아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또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13년 동안에 아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귀한 가치관과 습관과 예절 등 아이와 충분히 교제하면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친밀감과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나를 좋아해, 이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과의 친밀감과 안정감이 결여된 학생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요, 짧지만 굵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교제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이 13년 이후에도 그런 교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과의 친밀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런 교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도서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미꿈소라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월별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만 하시면 이 아이들이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머그컵 만들기나 재미있는 티셔츠 꾸미기 활동들,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꿈소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독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통장 형태로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입금이 되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너무 신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국립어린이도서관을 추천드립니다. 네, 경기도권에서는 이 중원도서관을 추천드리는데요. 도서관의 규모는 작고 또 가는 길이 산 위에 있어서 쉽지 않지만 도서관 4층에 천문대 같은 과학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우주에 대한 탐험도 해보시고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이 해나 별의 이런 움직임도 관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키우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달려오신 부모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민족이라는 좋은 채널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교육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모이지만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돕고자 나오게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18년째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김현주입니다. EBS에서 문해력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집필했고요. 문해력 등급평가나 어휘가 덕해다 라는 책을 쓰면서 아이들의 문해력 신장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머니들께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책을 가지고 함께 독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과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아이들은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질문 하나, 또 태도 하나를 보아도 결이 많이 다른 것을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전에 읽었던 책과 연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그 맥락상에서 숨겨진 의도를 빨리 찾아낸다던가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이들은 이 지식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으로 꺼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보면 몰라요, 글쎄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거의 대답이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들이 많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그 생각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표 독서가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시거나 함께 독서를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책 읽는 거를 싫어해요 하고 굉장히 낙심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머니들의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들이 이 독서를 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 이 학습 능력과 연관지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하면 아이들 논술 실력이 좋아질 거야. 어휘력이 좋아지니까 성적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그것이 결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는 내가 독서하는 걸 통해서 공부랑 연관지어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이 독서를 학습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제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독서를 마음 편히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결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기질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대로 독서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기질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집중해서 읽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산만해서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금세 한 권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한 권을 끝내지 않았는데 자꾸 책을 바꾸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지 않기도 하지만 그 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생각 기준에는 책은 정석대로 이 방법대로 읽어야 다 읽고 잘 읽는 건데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읽지? 이렇게 기준이 다를 경우에 아이들의 기질대로 이제 읽는 것을 용인해주지 못하거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섬세한 어머니들과 좀 산만한 또 장난꾸러기 아들의 조합일 경우에 상황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이 조급함을 참지 못할 때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다른 집 애는 벌써 이 정도 읽는다는데 우리 애 이 정도 수준으로 읽어야지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아이들이 그거를 빨리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불안한 마음이 전이 돼서 책을 읽는 것을 점점 기피한다던가 읽으면서도 불안해한다던가 아이들이 자긍심을 잃는다던가 이런 경우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그 자체를 좀 즐기시면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를 만들려면 책 읽는 것을 행복한 경험으로 이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책을 읽으면서 행복할까요? 저는 주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되면은 맛있는 과일이나 간식을 내주면서 같이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서 책을 읽으면 책도 꿀맛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두 번째는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외롭게 동떨어져서 읽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으면서 따뜻한 미소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읽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책을 풍부한 경험과 연결짓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책에서 어떤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같이 먹어본다던가 만들어 본다던가 책에 나온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실제로 보면서 실제 삶과 책을 연결시켜주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풍부하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엄마표 독서 성공하려면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양이나 시간을 체크하는 겁니다. 너 책 몇 분 읽었어? 책 오늘 몇 권 읽었어? 이렇게 양이나 시간을 체크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책 자체에 몰입하기보다는 양적으로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깊게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빨리 넘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대충 훑어 읽거나 띄어 읽거나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책을 읽을 때 그게 제일 좋지 않은 경계해야 할 습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몇 권을 읽었느냐, 몇 분을 읽었느냐 이것보다도 이 책의 내용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즐겁게 읽었는지를 함께 나누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독서 수준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른 집 애들은 이거 두꺼운 책도 다 읽는다는데 너는 이 책 하나 못 읽어? 라든지 쟤는 벌써 전집을 다 끝냈대. 너도 이거 빨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시면 아이들은 벌써 이 책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말보다는 너는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이 재밌었어? 와, 나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참 재밌게 읽었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책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3학년쯤 됐으면 이 수준은 읽어야 해 라든지 너는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그림책을 읽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이 독서 수준을 정해져 버리면 아이들이 책에 대한 이 기대감이나 읽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몇 학년용 책 이거는 사실 그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읽는 것을 더 권장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년별 권장도서, 저는 학년별 권장도서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에게 그 시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서 골라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권장도서들이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책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이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배경 지식이 뭔지 교과서 내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이 주제의 책을 함께 아이들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 교과서에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권장도서로 세계화에 관한 여러 책이 있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독서 경험과 수준에 따라서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준과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작정 그 같은 주제라고 해서 그 높은 수준의 책을 억지로 들이밀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이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 동일한 주제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조금 더 쉽거나 재미있는 책을 함께 찾아보면서 이 배경 지식을 넓혀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3학년 수준이다 라고 해서 내 아이가 3학년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 책을 들이미시기보다는 왜 이 책이 권장도서일까? 라는 걸 생각해서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도에 맞게서 같이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싫어하는 이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책만 읽어주면 그 아이가 졸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는 왜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 아이와 이야기해보다 보니 이 책에 대해서 부모님과 많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제 혼난 경험이 많은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책 안 읽어? 책 이 정도는 읽어야지.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화난 마음, 분노의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만 보면은 그 소극적인 반항의 태도로 이 자꾸 졸음이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아이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의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아이가 왜 책을 싫어하게 됐을까? 이렇게 관찰하면서 들여다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마음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이라든지 캐릭터, 스포츠, 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관한 책부터 같이 시작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한 권을 끝까지 읽도록 권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작은 시도와 노력에도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가 책을 읽으려고 할 때 어떤 수준을 정해주시거나 이야기하시기보다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 자체에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 함께 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다가 뽑아드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분야야? 너는 이게 왜 재밌어? 엄마한테도 소개해 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이 경험이 작은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전집을 교체해 주면서 아이들과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사회도서, 과학도서,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 뭐 이렇게 자주자주 바꿔줍니다. 저희 아이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책은 한 번 더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마 그때 읽었던 그 전집 있잖아. 그거 한 번 더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전집을 한 번 더 빌려서 또 한 번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세계 역사에 대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전집을 읽으면서 이 세계 역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가 이 세계의 다른 문화와 이 활동이나 이런 역사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또 기억하는 걸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는데 다양한 책을 경험하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찾아보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 분야의 덕후가 살아남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아이가 전문가다 또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볼 때 이런 효과적인 긍정적인 이런 경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건 전 너무나도 찬성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한 자신감과 지식을 얻도록 더 깊이 있게 심화 있게 다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아이가 깊이 있게 관심을 보인다면 다양한 활동과 이 현실과 연관지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출판사의 책이나 심화된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또는 박물관이나 어떤 다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더 이해하는 다른 방식의 텍스트를 또 읽어보는 거죠. 아무래도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는다던가 하면서도 아이들이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것에 관한 실험을 해본다던가 사진을 찍어본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던가 하면서 아이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폭넓고 깊게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문해력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 문자 읽기는 해도 아이들이 의미 읽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문해력이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의 문자를 빠르게 읽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으면 아이들이 의미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글에 대한 장면이 어떨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생각하면서 읽고 주인공의 마음이 어떨지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읽고 이 글의 맥락상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지 추론하면서 읽고 이렇게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의 사고 과정 없이 이 문자만 빠르게 읽어버리면 단편적인 이 장면이나 아니면 단어만 기억에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문자 읽기뿐 아니라 의미를 읽어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깊이 있게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 사람이 이 선택을 한 게 최선일까? 라는 질문을 해주면서 이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 단편적인 책만 읽었을 경우에 이 문해력의 향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만화책이나 만화로 된 학습 만화만 많이 읽는다.
또는 단편적인 그림책만 계속 읽는다라고 할 경우에 문해력이 향상되기가 어렵죠. 문해력이 향상되려면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책을 읽어 나갈 때 이 문해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책을 다음 단계로 도전할 때 같이 이 부분을 읽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쉬운 책으로 반복해서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조금씩 향상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독서 후에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을 때 문해력이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읽는 능력과 이 생각을 정리해서 꺼내는 능력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어도 계속 그 책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내거나 표현하거나 꺼내보지 않으면 이것을 굉장히 발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이 말로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였어? 이때 이 중요한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됐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 생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하면서 읽은 내용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이 작업을 정말 오랜 시간 아이들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은 분명히 책도 다 읽었고 또 아이들이 그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같은 내용의 책을 읽고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이라든지 이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만약에 주인공이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였다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문자만 빠르게 읽는 것에서 의미를 읽어가면서 이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적 질문, 두 번째는 창의적 질문, 세 번째는 추론적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판적 질문을 할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거나 바꾸고 싶은 부분 없었어? 질문하고 싶은 부분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책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의적 질문입니다. 만약 너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바꿀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 하면서 아이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맥락적 질문입니다. 이 맥락상 이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아? 라든지 이 앞뒤 구조를 생각해서 아이들이 기승전결상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맥락상 추론해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압박감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영재성이란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조건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이 능력을 보이는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에, 세 번째에는 과제에 대한 몰입도,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아이가 영재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재성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이 아이가 그 영재성이 발현될 수도 있고 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영재성은 후천적으로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호기심이 많고 포기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말로 보아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로 이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이들이 영재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잠재적인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영재성을 독서를 통해 키워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탐구하고 실험하고 실제적으로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영재성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환경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물리적 공간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책장이 몇 개 있어야 하는지 또는 책이 얼마나 꽂혀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독서 환경이라는 것은 이 정서적, 심리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책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거실 테이블이나 또는 식탁 위에 한 권씩 비의도적 공간에 책을 두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이렇게 왔다가도 이런 책이 있었네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곳곳에 책을 비치해 두어서 이런 책이 있었네 하고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집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가 책을 언제든지 집을 수 있도록 아이 키에 맞는 이 책장을 배치해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책의 앞면이 보이도록 오픈 책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면을 전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책에 사실은 관심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책을 교체해 주시면서 새로운 책을 아이가 이제 관심 있게 꺼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온다던가, 아니면 전집 이제 교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책을 교체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중고 거래를 통해서 책을 교체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책을 바꿔 읽어가면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책 읽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자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 교육 연구 기관에 따르면 책 읽는 부모를 자주 본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모방 효과라고 하죠. 책을 읽고 그것을 선택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아이가 잘 때 읽지 마시고 꼭 아이 볼 때 읽어주세요. 단순한 에세이집이나 요리책도 괜찮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엄마도 책 읽고 쉴래? 이런 말 한마디 남겨주는 거죠. 그럼 아이 머릿속에 책 읽으면서 쉬는 거구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쉬면서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부모님처럼 책 한 권 꺼내 들고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은 독서 환경이란 그저 책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독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이 책과 친구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 따뜻한 미소와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 환경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일단 TV가 없는데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참 심심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심심해하고 지루해하는 것 자체가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책을 늘어지게 여유있게 한 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사실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에 TV가 없으면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지루하고 심심하기 때문에 뭐라도 만들어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이 생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이 마음의 이 짐을 덜어주게 되는 거죠. 도와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없애고 싶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TV 보면서 뜨개질하는 걸 참 좋아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TV를 보면서 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고 또 나름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TV 보는 시간도 정해주시고 또 책 보는 시간도 같이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TV 보고 나서 책 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책을 먼저 30분 보고 난 뒤에 같이 TV를 시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함께 책을 읽는 환경을 그래도 조금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궁금하거나 호기심을 갖는 게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왜 이럴까? 또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가진 질문을 같이 던져주시면 아이들도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비롭고 경이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책에서 본 내용을 실제로 현실과 연관지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공룡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공룡 뼈 조립하는 그런 걸 해본다던가 아니면 화석을 채굴하는 그런 키트를 해본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밤하늘 별자리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 별자리 앱을 켜고 하늘을 보면서 실제로 찾아본다던가 그것에 관련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점점 확장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책에서 본 내용을 책에서 끝내지 않고 현실과 연관지어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탐험해볼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생각할 때 지식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고 이것들을 실험해보면서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를 기다려주는 책 읽기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세요. 아이가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먼저 대답을 해줘 버리신다던가 아니면 정답을 이야기해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는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더듬더듬 천천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언어 지능과 정서적인 지능이 함께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맞는 이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점점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을 꺼내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 새로운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영어를 참 못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같이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함께 말하고 읽어가는 걸 이제 같이 배워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나도 프리토킹으로 할 거다. 책 원서를 읽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영어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책 안 읽으셨고 또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함께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그림책부터 또는 아이가 읽는 책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독서 수준을 같이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와 함께하는 경험이 부모님을 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독서 습관을 길러주시려면 책 읽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책 읽기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책 읽는 시간이 참 좋아 라고 느끼는 것이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좋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속, 반복, 예외 없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가장 빠르게 습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9일 정도를 그렇게 지속, 반복, 예외 없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부지런히 함께 러닝메이트로 함께 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함께 읽어주신다던가 아니면 그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던가 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서 아이들이 책에 몰입되고 또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영어, 독서 참 해야 할 것이 많죠. 이 질문은 단순히 이 과목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무엇에 중점을 두고 키워야 하냐 이런 질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과 영어의 토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읽고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문장제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에서 물어보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저 단어를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맥락상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인가를 잘 파악해야 아이들이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과 영어를 공부하는 기본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 또 인지적 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토대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이런 생각하는 힘과 또는 인지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아동연구심리학에 따르면 이 소설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23%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는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 마음에 공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문맥을 뛰어넘어서 쓰여져 있지 않은 내재적 의미까지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이 세 가지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어떤 기쁨,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보일 때 자기도 그 감정에 동의되면서 이런 마음을 참 힘들게 느꼈겠구나를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에는 굉장히 솔직하고 잘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잘 안 돼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 지능이 공감 능력이 발달된 아이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고 또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감정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회복 탄력성의 향상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좌절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헨쇼 선생님께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이 이혼한 가정의 어린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실제로 그 이혼 가정에 있는 아이가 나도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쓴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을 그것을 이 등장인물에 대입시켜서 이 간접 경험으로 극복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불안 지수가 낮아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불안한 게 많습니다. 이 불안하면서도 자기가 왜 불안한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이 책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주인공들이 나와 같은 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불안 지수가 떨어지고 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떤 부분에 불안해하는지 사실은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책을 읽는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감받기 때문에 이 불안 지수가 줄어들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읽고 나서 자기 생각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정말 좋죠. 예를 들면 말로 꺼낼 수도 있는데 부모님과 책을 읽은 내용을 10글자로 표현해 볼까? 라든지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 하면서 읽은 내용을 자기 생각, 자기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는 그림이나 낙서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로는 잘 안 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비주얼 띵킹 방법을 생각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던가 아니면 인물의 관계도를 그려본다던가 아니면 시간의 순서대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나열해 본다던가 아니면 사컷 만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만화 말풍선에 넣어서 만들어 보는 활동, 이런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꺼내서 자기 생각, 자기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생활과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직접 그런 장소에 방문해 본다던가 아니면 책에 나온 요리나 음식을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그런 동일한 옷을 한번 입어본다 던가 하면서 아이들이 책에 있는 것이 책의 내용일 뿐 아니라 나의 생활에서도 관련이 있다는 경험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이 책을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으로 연결 지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북클럽을 만들어서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읽은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거나 나눠주면서 공유의 기쁨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족끼리 자기가 읽은 책을, 재미있게 읽은 책을 이제 서로에게 발표한다던가 소개해주는 활동들을 통해서 책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구나 라는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는 아이들 이 독서에 따라서 이 스티커 붙여주는 걸 했거든요. 스티커 100개를 모은 아이는 100권을 읽은 거여서 이제 다독상으로 칭찬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책을 잡지 넘기듯이 빨리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대강의 줄거리나 단어들은 생각나지만 그거를 깊이 있게 읽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해력이 늘지 않는 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다독을 권하는 상을 주는 거는 독서 습관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효과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인용하거나 할 때는 빨리 훑어읽기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속독보다는 정독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양 중심으로, 속도 중심으로 빠르게 읽는 것은 지향합니다. 의무적으로 독서 기록을 강조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쓰는 게 싫어서 읽는 것도 싫어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꼬박꼬박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하시고 글쓰기를 안 하신다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글쓰기까지 하지 않으면 머릿속엔 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효과를 얻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뭔가 얻어내는 독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글쓰기가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짱구모 학습법 한번 해보세요. 짱 좋은 구절 모으기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은 범위 내에서 가장 좋았던 구절, 이제 첫 번째는 필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필사한 문장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는 그것에 대한 질문, 느낀 점들을 한 줄로 적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결단할지를 내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세 구절을 적는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이 자기가 읽은 내용을, 이 생각들을 꺼내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도 싫어하는데 글쓰기를 어떻게 시키냐? 네, 맞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면 단계별로 해줘야 됩니다. 책을 읽고 좋아하는 것부터 도와주셔야죠. 책을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애를 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책을 읽는 걸 싫어하면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어르고 달래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한 100권까지는 억지로 어떻게든 끌고 와야 하는 거고, 100권에서 200권 정도 읽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기가 스스로 책을 즐겨 읽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어르고 달래서 재미있게 읽어주고 경험도 시켜주고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좋아하게 만들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자기가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기 아이들은 사실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책 읽은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거는 쓰기 싫어서 읽기도 싫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초반기에 인문기 아이들에게 권하지는 않고요. 조금 글씨 쓰는 게 자유로워지고 또 책 읽는 것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된 학생들은 책 제목부터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책 제목 써보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 한번 써보고, 문장 쓰는 게 됐으면 그 문장에 대한 자기 생각도 써보고, 자기 생각 쓰는 게 됐으면 결단하는 것도 써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해줘야지 한꺼번에 책 읽기도 싫어하는데 글쓰기까지 해라 이러면은 아예 글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나를 잘 평가해 보셔서 이 수준이구나,
걷는 수준이구나, 기는 수준이구나, 뛰는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 수준보다 한 단계만 더 높게 설정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후부터는 저는 독서 기록장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독서 기록장이라는 것은 이 독서 통장처럼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보물창고에 하나하나 넣는 이제 개념이거든요. 독서 책을 읽은 거에 대한 제목만 써보고, 아이들이 제목 쓰는 거 이제 내가 100권이나 읽었네, 200권이나 읽었네, 이렇게 제목만 써도 이제 배부를 수 있잖아요. 제목 쓰는 게 익숙해졌으면 그 책 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쓰는 거죠.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에는 3학년 이후에 이 글씨 쓰는 것이 조금 자유로워졌을 때 조금씩 연습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5학년 이후에는 교육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3-4문단을 곁들인 한 페이지 정도 글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책 읽을 때마다 한 페이지씩 쓴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한 문단 정도, 한 문단이라고 한다면 한 3-4문장에서 5-6문장 정도 되거든요. 그 문장 정도로 아이들이 함께 쓰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정말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 이 아이가 책 읽기보다는 게임하는 거에 열중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시급하게 아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어떤 결핍이나 부족한 점을 이 게임을 통해서 회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결핍의 부분, 이 공허한 부분을 부모님이 관계에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아이에게 이런 친밀감과 안정감을 줘야 할지 매개체가 없으면 또 이렇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럴 때 책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 매개체를 책으로 잡아서 책을 읽어주시면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책으로 선물을 해주시면서 아이와 함께 기쁨을 나누신다거나 한다면 아이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 돼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부모님과 아이의 소중한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시고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데 중점을 두시면 좋은 방법과 아이디어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로 너무 좋은 아버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고민도 많고 또 아이들마다 가진 이 잠재력이나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관적으로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들어봐야 맞춰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교육의 민족에서 나눠드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힌트를 얻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